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경기 순환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가면은 벌어졌던 괴리가 축소되면서 미국 주가가 상당폭 저는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12월까지 주시장을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성전자도 오르고 코스피도 같이 오르면서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7만전자 머지않아 다시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4분기가 되면 국내 주식시장도 좀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10월 들어서 좀 증시가 많이 안 좋아서 그 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교수님. 예, 제가 그 4분기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주식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월별로 보면은 특히 그 12월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저는 아직도 그 견해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별, 월별 모형,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로 보더라도 아마 12월 전후에는 내년 1월 초까지는 상당히 전 좋은 장이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최근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지표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라도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FOMC에서 연준이 빅컷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근거가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연속 보일 거고 경기 침체로 갈 거기 때문에 빅컷이 타당했다라는 말씀이셨고 올해 안에 또 한 번의 빅컷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슬슬 금리나 속도 조절 쪽으로 가는 것도 같거든요. 예. 9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죠. 한 14만 명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예측했었는데요. 우리가 25만 4천 명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물론 제 예상치보다도 고용이 훨씬 더 좋게 나왔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당장 또 11월 1일 날 10월 고용 동향 발표되고요. 예, 조만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을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최근에 물론 허리케인 영향도 있고 GM 파업 영향도 있지만은 최근에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주간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11월 1일 날 발표될 10월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12월 내년 1월은 10만 명 안팎 많이 증가됐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빅컷은 예상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11월 아니면 12월 한 번 더 빅컷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제 예상보다 이제 고용이 조금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빅컷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1월, 12월 이제 두 번 남은 FOMC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는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끔씩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랑 말씀하셨던 대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미국 금리도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그거 보고서 연준이 11월 달에 한 번 쉬지 않을까 이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망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용 물가 상승 통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빅컷 전망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시장 금리가 미리서 반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빅컷 하면은 시장 금리는 오히려 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또 트럼프가 요새 대통령이 된다 이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이에요. 지난번에 법인세를 28%, 21%로 인하했는데 그걸 또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개인 소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연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가 120%나 됩니다. 부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인데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경기 순환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2부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순대부채 계속 너무 높은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줄이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IMF가 어제 또 세계 경제 전망을 10월 수정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 보면은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입니다. 예, 축소될 때 달러 약세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그걸 기대하고 뭐 금리도 오르고 달러 약간 강세해 보이는데, 트럼프가 됐다면 이제 펀더멘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순환, 예, 그다음에 대내 불균형, 예, 그러면서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요즘에 미국장 보면서 궁금한 게, 그 미국은 지금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뭐 M7 실적, 연준의 통화 정책, 온갖 변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저희가 그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있는 무빙워크 마냥 어떻게든 그냥 앞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움직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정도 상승은 이제 말도 안 된다. 버블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한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정말 한계점에 도달한 걸까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거 주식을 평가할 때 거시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 그거를 보면 한 2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 생산, 그다음에 월별 발표되는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거로 평가해도 한 15% 가대평가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좀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네. 마샬 K라는 건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미국이 위기가 올 때마다 돈 풀어서 해결했거든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는요. 역사적으로 단기에 이렇게 많이 돈을 풀어버린 경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마샬 K하고 S&P 500하고 상관계수가 0.86이나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금리 오르고 가감히 통화를 줄이고 있죠. 예, 그런데 상관관계가 0.86이라는 건 마샬 K가 하락하면 S&P 500도 떨어졌어야죠. 최근에 저게 완전히 어긋나 버렸네요. 완전히 어긋난 거죠. 예, 저는 이게 AI 혁명 기대로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샬 K 하나만 가지고 평가해 보면요, 지금 S&P 500이 무려 120%나 가대평가됐어요. 120%면 20% 이상 조정, 저희가 그 이상의 조정은 봐야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새 또 계속 AI 혁명, 뭐 트럼프, 뭐 해리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좀 더 거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내년 상반기 가면은 이 벌어졌던 계리가 축소되면서 미국 주가가 상당폭 저는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지표를 보면은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저렇게 저렇게 평소에 같이 가는 지표가 예. 다른 방향을 보인다라는 거는 둘 중 하나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지금 저기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약간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표 보더라도요, 네.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연말 연초는 한번 수익률을 확대할 기회가 있다는 맞아요. 점을 위안 삼아야겠네요. 네. 미국도 괜찮고 4분기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해주고 계신 거고요. 저희 잠깐 중국 쪽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가 예. 좀 내려와서 지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오를 거라고 전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네. 인도, 중국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 마샬 K로 보면은 미국 주가는 굉장히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고 중국의 마샬 K인데요. 네. 중국은 거꾸로 이게 거리가 많이 벗어났어요. 물론 그 제가 분기 데이터, 뭐 연 데이터에서 최근 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한 3,600 정도 되죠. 네. 네. 이쯤 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로 주가 괴리가 많이 벗어났는데 중국 밑으로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그 마샬 K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실물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팽창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군내지 10% 성장할 때는 돈이 실물 투자로 갔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잘해야 사내지 5% 정도거든요. 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이런 국면에서는 돈이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가요. 예, 이런 의미에서 예, 저는 이제 그 중국 시장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물론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예, 저는 이런 지표 볼 때 아직도 중국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중국 증시가 흔들 때마다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요, 중국, 인도, 신흥시장 주가, 특히 우리 주가도 미국 주가보다는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하락 과정에서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시간이 가면은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그 이야기 좀 미리서 좀 해버릴까요? 네, 네. 예. 예. 달러의 하락 그 근거는 저희가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겁니다. 네. 예, 주요 그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죠. 네. 예, 그런데 85년 9월 플라자비를 통해서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했거든요. 80년대에 돌아가지고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 경제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선진국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예, 그리고 달러 가치가 51%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미국 경제 정말 힘들었죠.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31에서 21%까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달러 가치가 40% 하락했었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2012년 10월에 113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100에서 11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올해는 지금 100에서 106으로 범위가 조금 더 좁혀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104를 넘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106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GDP에서 어제가 IMF 전망치인데요. 2029년까지 세계 비중,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미국 비중 축소할 때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71%였는데 지금 58%로 줄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 대내 불균형, 뭐 연방정부 부채 GDP 대비 120%, 그 다음에 대순부채 GDP 대비 72%, 이건 너무 높거든요. 네. 이런 거 불균형을 예, 저는 지탱할 수 없고요. 예, 갈수록 달러 가치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이제 강달러, 관세는 뭐 아름다운 것,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자 하는 그 야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의지가 되게 크잖아요. 이거는 트럼프의 의지로도 이런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달러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뭐 정치적 그런 힘에 의해서 의존한데요. 결국은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거대한 경기 순환 이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정도만 좀 조절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됐는데 미국이 견디고 있을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 2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기사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우리 그 기재부 장관 미국 가 있고 네. 한우 총재도 미국 가 있더라고요. 두 분 다 환율을 좀 많이 걱정하는데 네. 뭐 우리 펀더멘탈 보면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 애한얘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그 애완 보유액이 4,200억 달러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금융 부채 국가, 아니 금융 자산 국가예요. 우리 네.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 부채가 부채 중에서 한 23%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뭐 애한얘기 환율이 급등할 이유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가 우리 환율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우리 환율은 그 미 달러로 결정되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달러가 강세니까 원화가 약세지만은 시간이 가면 달러가 약세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환율이 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이나 다른 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게 조금 실익은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왜냐하면은 환율이 하락하면은 그 미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난 거에서 환차손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미국 주가는 상당히 거품이다. 예,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되지만은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 예, 저는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은 좀 줄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젠가요? 골드만삭스가 저 미국 주식 네. 장기 전망을 했죠. 지난 10년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11%였는데요. 네. 앞으로 3%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그 말이 3%지 그러면 그 거의 예적금보다 그냥 금리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네.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마 설문조사했을 것 같은데요. 33%가 S&P 500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이다. 실질 주가 상승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예, 저는 그만큼 미국 주시장에 지금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10년간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셨는데요. 예, 그런데 2000년에서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고 S&P 500이 제자리 올 때 딱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예,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오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 저는 그때보다는 거품이 조금 덜 발생했지만 거의 그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인도, 뭐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 증시 쪽을 좀 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증시가 좀 오를 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한유라고 우리 거 코스피하고 요새 그 가끔 언론 보면은 과거에는 저 코스피가 오를 때 한율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제가 이거 그리면 한율은 축을 거꾸로 그린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 관계가 좀 벗어났다. 일부 언론에서 올해 되게 그게 심했더라고요. 예, 올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 코스피 저평가돼 있다. 우리 그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은 20% 이상 저평가돼 있습니다. 아, 20%.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해봐도 지금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으면 우리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네. 혹시 두 MC님 최근에 맥도날드 가보셨어요? 맥도날드 안 간 지 좀 됐죠. 몇 개월 됐죠. 네. 네, 거기 가면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네. 있죠. 네, 빅맥지수 말씀하시는 네, 빅맥지수. 네. 네, 그게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경제주간지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빅맥 하나 살 돈 5,500원, 미국에서 5달러 65센트. 네, 그러면 미국 돈 5달러 65센트하고 우리나라 돈 5,500원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1달러 967원이에요. 네. 물론 말도 안 되는 환율이다. 네, 그만큼 제가 이런 애를 든 거는 저평가가 많이 됐다.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그리고 제가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경상수지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요.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예, 저는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국인이 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하고 환율이고요. 예, 대체적으로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올라갈 때 원화 가치가 원화 가치 또 거꾸로 환율을 그린 네. 겁니다. 원화 올랐었죠.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2022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았는데 이제 우리 코스피는 이때 많이 올랐죠. 그쵸. 이때 동학개미 동학개미 언더.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올 거의 1월에서 7월까지는 거의 그 23조 원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에서 10월 초까지 계속 팔고 있는데 저는 애국인 순매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우리 원화가치 저평가돼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서서히 사기 시작하면서 우리 환율도 떨어지고 원화가치도 오르고 코스피도 올라가는 국면이 저는 4분기 특히 그 12월 내년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최근 지난 여름 이후로 한국 증시를 거의 뭐 10조 원 넘게 비중을 많이 팔았는데 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많이들 들고 계시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그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6만 원 깨지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인식들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5만 뭐 7천 원대도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한 2달 전에 삼성전자 강의를 갔고 강의 끝나고 나서 직원들하고 일부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무원이요? 삼무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삼성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제가 공무원을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닌데 주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전에 한 신문 그 사설에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파운드리에서는 오늘 그 삼성전자 부회장인가요? 부사장인가 그분은 밀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TSMC한테 밀리는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HBM 이거는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그리고 뭐 각종 그 전자제품도 중국이 너무 싸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에서는 또 중국이 엄청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참 미래는 불확실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 9월에 정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9월에 136억 달러였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하고 우리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제가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수출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주가가 먼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반도체 수출 금액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수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냐. 과거에는 월별로 한 7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AI 적용되면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떨어져 봤자 90억 달러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이익은 제가 추정할 수 없죠. 그런데 삼성전자 PBR이 거의 지금 1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최저치까지 근접하고 있죠. 제가 반도체 수출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추정해 보면요. 지금 한 20% 정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7만 전자까지도 저희는 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저는 그 정도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그 8만 9천 원까지 갔는데요. 뭐 그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뭐 저는 7만 전자 머지않아 다시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금액이 지난달에 정점을 찍었지만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저평가 상태임은 분명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삼성전자 주가 보면 빠지고 시작했는데 그 점심 이후로부터 갑자기 V자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왠지 그 말씀하신 부분 추정해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는 과도하다라는 약간 일종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반도체 수출 이런 금액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아까 코스피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삼성전자도 코스피가 명목 GDP에 비해서 24%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수출 금액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 20%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2월까지 뭐 주시장을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성전자도 오르고 코스피도 같이 오르면서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행인 그 소식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10월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불안하면서 자신감들을 많이 잃었는데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젠 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서 투자에 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네요.
대선 이후로 12월까지 국내 증시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앞서서 이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좀 봤고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해리스가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계시는 그 근거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를 보면요. 네. 7월 31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미국의 대표인 주가지수 S&P 500이 오르면은 기존 집권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1944년 이후로는 이거 저 스타가 3번 틀렸고요. 84년 이후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런데 7월 31일 날 S&P 500이 한 5,300쯤 됐었거든요. 네. 지금 5,800. 그죠. 앞으로 10일 사이에 5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은 예, 트럼프가 된다는 거고요. 이것만 봐서는요. 예, 물론 이번에 그 틀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저 S&P 500을 보면은 뭐 해리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또 트럼프가 된다. 그렇죠. 비트코인 예, 올라가고 예. 약간 친환경주들 주가들 주춤하고 예, 금리 그렇습니다.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왠지 트럼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거든요. 예. 저희가 뭐 섣불리 트럼프 당선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예단할 수가 없죠. 지금 너무나 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예단할 수 없는데 84년 이후로 S&P 500이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근데 안 틀렸으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거 과거 확률로 보면은 지금 S&P 500은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그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정책 방향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예, 민주당 그 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내려놨던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인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중산층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거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는 지난번에 그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했지만 더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미국 국채를 발행하고, 예, 그래서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예,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도 강세 보이는데요. 예, 저는 그게 일시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가장 뭐 영향을 주는 게 환경정책이죠. 네. 예, 우리 이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예, 그동안 에너지원이 석탄이었고 지금 석유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후변화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은 석유를 덜 쓰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예,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도 석유를 더 써야 된다. 기후변화 별 문제 아니다. 네, 맞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으면은 이런 관련 주식, 예, 그 다음에 해리스가 될 것 같으면 또 우리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오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기 그 표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그 다른 정책들은 다 트럼프랑 해리스랑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통상에서는 대중 관세 이상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치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상 측면에서는 예, 저 민주당은 뭐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동맹국을 동원해 가지고 네. 중국 같은 거를 견제하는 건데요. 예, 트럼프는 직접 견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관세율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중국 제품의 관세를 60% 이상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약 44%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60% 관세 부과해 보면 미국 물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테무나 알리 이것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들은 저희가 피할 수 없겠네요. 관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세는 오르지는 못할 텐데요. 어떻든 뭐 중국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 견제는 더 조금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금리 인하 수혜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금인데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금은 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저는 계속 그 금은 우리 자산 중에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10%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값을 결정하는 게 물가하고 그다음에 금리하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예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금값 계속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값을 오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달러 같이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 단기적으로 내년에 미국 금리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성장률 떨어지니까 금리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금값 다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금은 그냥 안 살 이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불확실성 방어, 뭐 금리 하락, 달러 약세, 가치 저장 수단 여러모로 그냥 금은 가격 저희가 들고 가야 되는 자산이 맞는 거네요. 이게. 금이 가장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좋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미국의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거든요. 그런데 월 평균 상승률 금이 11%가 모든 자산 중에서 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0%만 말씀 계속 드려왔던 거는 우리가 그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죠.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금은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도 배당도 없으니까 많이 살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 안 삽니다. 2015년 그때 금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한번 사고요. 계속 금을 안 사요.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라고. 저는 가끔 칼럼 쓰면서 한국은한테 금 좀 사세요. 금 좀 사세요. 그러는데 안 삽니다. 진짜 금이 그 실제 배당은 안 줘도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잖아요. 금덩이 보고 있으면. 그리고 한번 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 계속 연봉 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오르고 대부분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늘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금이 리스크를 알리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건데요.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가지고 군사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인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요. 저는 금이 정말 빛날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좀 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오래전에 금 좀 사놓고요. 그 다음에 저는 ETF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ETF도 의미가 없다. 현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던데. 하여튼 리스크가 높은 시기에 금이 빛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는 꼭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 관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요새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저는 젊은 분들한테 비트코인 사시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결정 요인도 똑같아요. 미 달러 인덱스하고 미 금리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미 금리가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 1월인가 등장했는데요. 저는 하필 2009년인가 그걸 생각해 보거든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미국 경제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미국 경제, 미 달러를 과거처럼 못 믿겠다. 그래서 등장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이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이 거래적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 수단은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합법적으로 ETF 승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보다는 또 금을 말씀드린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루 종일 거래가 되고 주말에도 계속 거래가 되고요. 맞아요. 가격 나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건강에 좋지 않겠네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계속 4분기에 주식 비중 많이 늘리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는 지루한 거 조정인데요. 저는 뭐 12월 가면서 특히 12월 가면서 한번 우리 주가가 많이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 그 주식 비중 좀 더 가지고 가셔도 4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